1961년 나는 한국 땅에 도착했다. 비행기의 금속 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고 활주로 끝에 서 있던 군용 트럭의 윤곽이 흔들렸다. 나는 솔직했다. 기대는 없었다. 전쟁의 상은 원조의 기대 생명을 연명하는 가난한 분단국가 내 머릿속의 한국은 그것뿐이었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 도착했고 짧은 체류 끝에 떠나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공항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밀려드는 순간 내 예측은 뭉텅 잘려나갔다. 택시 차창 밖으로 흘러가던 거리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손수레에 실린 사과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생선의 비늘이 푸른 물결처럼 떠올랐다. 허름한 셔츠의 버튼은 빗둘게 달려 있었지만 단추 틈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또렷했다. 먼지와 땀, 기름과 국물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다. 폐허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무엇이 뛰고 있었다. 점심 무렵 나는 작은 골목의 국밥집에 들어갔다. 좁은 입구를 지나자 허리를 굽힌 여주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내밀었다. 국물 표면엔 고추기름이 잔물결을 만들고 벽에는 달력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요즘 장사는 됩니까? 여주인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치며 나를 똑바로 보았다. 굶어 죽을 순 없잖소. 다시 일해야지. 그 말은 칼날처럼 단단했고 이상하게 따뜻했다. 가게를 나와 골목 계단을 오르는데 통역을 맡은 젊은이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여기선 다 저렇게 말해요. 다시 해야죠. 뭐든.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머릿속 지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숙소 창문에 매달린 전구가 깜빡이는 동안 내 노트엔 질문만 늘어났다. 왜 이들은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있는가? 내 오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튿날 서울 시내를 가르는 도로에서 군인들의 발걸음이 대지를 두드렸다. 쿠데타 직후의 도시였다. 군복의 주름은 날카로웠고 총검은 햇빛을 잡아 번쩍였다. 아이들은 길가에서 그 행렬을 구경했고 어머니들은 조심스레 아이의 어깨를 감싸 끌어당겼다. 자동차의 경적은 혹시나 하는 경계 앞에서 짧게 끊겼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군홧발이 만드는 안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동남아에서 본 전례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붕괴의 연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대열이 멈추고 한 장교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얼굴에 밤잠을 설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기자분이시라고요?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상황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말했지. 우린 가난하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요. 준호가 그 말을 통역하며 덧붙였다. 저분 전쟁 때 가족을 잃으셨대요. 그래도 남은 걸 지키겠다고. 나는 장교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 서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이 깃들어 있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지킨다. 역설처럼 들렸지만 이 도시에서는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몸에 붙는 듯 했다. 밤이 되자 다시 생각이 쏟아졌다. 장교의 얼굴, 줄지어 걷는 군화, 길가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던 노인. 내 노트 구석에 적어놓은 문장 하나가 유난히 굵어 보였다. 여기서 질서는 욕망이 아니라 생존에서 나온다. 며칠 뒤 우리는 북쪽으로 향했다. 도시가 끝나고 들판이 펼쳐졌다. 노는 겨울을 견딘 자국을 남긴 채 봄의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검문소를 몇 번 지나자 공기는 다르게 울렸다. DMZ 지도 위에 얇은 선이 현실에서는 커다란 벽이 되어 서 있는 곳. 초소 앞 모래주머니 뒤에서 한 병사가 엽서를 쓰고 있었다. 손등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스며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무엇을 쓰나요? 병사는 선선하게 웃었다. 그냥요. 뭘 쓰겠어요. 엽서의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무사합니다. 내일도 그럴 겁니다. 그 문장은 나를 붙잡아 흔들었다. 무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아름다울 수 있다니. 멀리 북쪽 초소의 창문엔 조그만 그림자가 스쳐갔다. 확성기 소리가 바람에 밀려왔다 사라졌다. 총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무언의 긴장이 가슴을 눌렀다. 그때 옆에서 미군 장교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여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그러면서 가장 큰 전선이에요.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덧붙였다.
이 조용함이 깨지지 않길 바랄 뿐. 나는 준호를 보았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우리 무서워요. 하지만 여길 지켜야 우리 집이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알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다. 멀리서 판단하던 내 언어가 이곳의 바람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밤이 내려앉은 버스 안, 나는 창밖 어둠 속에 겹치는 두 개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나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림자, 다른 하나는 태평양 건너의 그림자. 그리고 그 두 그림자 사이에 서 있는 작은 불빛들 초소의 전등, 마을의 촛불, 군용 트럭의 미등. 그 불빛이 만들어내는 얇은 길을 따라 이 나라는 걸어가고 있는 듯했다. 서울 남쪽 외곽 작은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무 의자는 삐걱거렸고 아이들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졸다 깜빡 깨어나곤 했다. 벽에 붙은 포스터엔 네 글자가 굵게 적혀 있었다. 둘만 나, 잘 기르자. 생소한 감정이 목에 걸렸다. 인구 정책 그 단어는 보통 회의실과 통계표에서만 숨을 쉬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들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내 앞에 서 있었다. 강연이 시작됐다. 간호사는 피임 도구의 사용법을 설명했고 마을리장은 시선을 아래로 깔았다 올렸다 하며 기침으로 말끝을 가렸다. 어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얘부터 자식은 많을수록 기둥이라 했지. 그 옆에 앉은 젊은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님, 많아도 제대로 못 먹이면 그게 무슨 기둥이에요. 강연이 끝나갈 때 한 어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얼굴엔 바람이 스친 자국처럼 잔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맑았다. 기자 양반, 외국 사람이라면서요. 우린 애를 적게 낳으려 해요. 나는 물었다. 왜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천천히 답했다. 글자를 가르치고 싶어요. 배움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꿰매는 듯했다. 서재에서 통계로 보던 인구 정책이 농가의 뒤란에서 한 아이의 미래로 바뀌는 순간 나는 노트에 크게 썼다. 부끄러움과 결심이 같은 방에 앉아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다. 도시 외곽의 작은 전구 공장. 건물 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틀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기계가 돌아갈 때마다 바닥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작업대 앞에 선 젊은 여성들을 보았다. 손가락이 놀랄 만큼 빨랐다. 유리구를 잡아 돌리고 얇은 필라멘트를 맞추고 납땜을 찍고 검수표에 도장을 눌렀다. 이 공장의 소리는 거칠었지만 어쩐지 박자감이 있었다. 이 도시가 호흡하는 리듬. 쉬는 시간 나는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이었다. 옅은 미소, 뚜렷한 목소리. 여긴 재미없죠? 시끄럽고 덥고. 아니요. 놀랍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언젠가 우리가 만든 물건이 바다 건너에서도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애가 자랑스러워하겠죠. 그 말 한 줄이 저 멀리 바다까지 길을 내는 느낌이었다. 바다 건너에도 쓰인다. 그녀의 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거짓도 아니었다. 가능성은 언제나 누군가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나는 왜 잊고 있었을까? 며칠 뒤 우리는 도로 공사장을 찾았다. 산을 깎아낸 절개지 위로 오르내리는 사람들, 곡괭이가 흙을 가르는 소리, 트럭의 바퀴가 자갈을 씹는 소리. 마치 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잠시 쉬던 청년이 모자를 벗어 땀을 훔치며 내게 말했다. 길만 나면 사람도 오고 물건도 오고 일도 생깁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내야죠. 그 문장은 삼날처럼 단단했다. 나는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펜을 잡는 손. 매끈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다. 내 머릿속의 지도는 또 한 장 접혔다. 길, 사람, 물건, 일. 네 단어가 한 문장으로 붙는 순간 나는 비로소 경제를 사람의 걸음으로 이해했다. 해질 무렵 인사동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 어귀에서 먹을 가라붓을 드는 소리가 들렸다. 서해가의 손목은 고요하게 떨렸고 한지 위로 자가 피어났다. 길 건너 찻집에서는 대금 소리가 낮게 흘렀다. 바람이 소리를 데리고 굽이굽이 돌아다녔다. 몇 걸음 뒤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났다. 재즈가 흐르는 다방. 벽에는 외국 잡지와 포스터가 붙어 있고 원탁에 모인 대학생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주의는 절차만이 아니다. 산업화의 대가를 어쩌려고 하느냐. 손짓은 커졌고 커피잔은 반쯤 식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결국 서구의 그림자를 쫓는 것뿐이군. 내 말에 준호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아닙니다. 뭐가 다르죠? 준호는 테이블에 놓인 붓글씨를 가리켰다. 우린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을 지키면서 필요한 건 배우는 겁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섞어서 바꾸는 거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문학도처럼 보이는 학생이 조심스레 한 시를 읽어주었다. 봄에 관한 짧은 시였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가까워진다. 나는 얼떨결에 박수를 쳤다. 서예의 획과 재즈의 박자, 토론의 열기와 차의 온기 서로 다른 시간이 한 골목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모순이 아니라 조화의 초안. 한국은 흉내 내거나 고집하는 길 대신 변용이라는 세 번째 길을 스스로 설계하는 듯 보였다. 산사의 이른 아침, 안개가 처마 밑에 내려앉아 있었다. 소량이 옷섭을 적셨다. 마당을 쓸던 스님이 우리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우리는 낮은 방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스님이 말했다. 고난은 우리를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요. 나는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다. 전쟁의 잔해, 분단의 긴장, 가난이. 그림자 그 모든 것 위에서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간단한 문장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다시 해야지. 오늘도 무사. 길만 나면. 그 단순함이야말로 이 땅의 정신이었다. 절을 나서는데 마당 한쪽에서 아이들이 모여 글자를 쓰고 있었다. 스님의 말에 아이들이 따라 읽었다. 사랑, 봄날, 한글.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도 전쟁 전에 글을 제대로 못 배웠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가 학교에 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죠. 그는 웃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제가 글을 배우는 걸 마지막까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게 처음 통역을 맡았을 때 나는 그의 영어 실력을 평가했지만 지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등이 감당해온 시간들, 그 등이 기대고 싶은 벽이 되어준 가족들, 그리고 그 등을 밀어준 이름 모를 도시의 봄. 그날 저녁 나는 내 과거를 처음으로 떠올렸다. 동남아의 한 도시에서 보았던 저녁 폭동, 닫힌 상점, 부러진 유리창, 불타는 차. 그곳에서는 공포가 공포로만 남았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공포가 어째서인지 서로를 붙잡는 언어가 된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아마 오랫동안 잘못 보아왔다. 머무는 동안 내 노트는 가득 찼다. 시장의 소음, 국밥집의 김, 군화의 발걸음, 철조망의 바람, 보건소의 속삭임, 공장의 소음, 도로의 흙먼지, 인사동의 악상, 산사의 차향. 모든 장면이 한 문장으로 수렴했다. 봄은 연약하다. 그러나 봄은 반드시 여름으로 이어진다. 출국 전날 나는 다시 처음 그 골목의 국밥집으로 갔다. 여주인은 여전히 분주했고 김은 여전히 하얗게 올랐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 여전히 뜨겁네요. 여주인은 내 손에 그릇을 쥐어주며 싱긋 웃었다. 뜨겁게 먹어야 또 하루를 버티지. 택시가 공항으로 향하는 길, 새로 닦은 도로의 이음새를 타이어가 부드럽게 넘었다. 길가에 선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그 손짓에 답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우린 가난하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합니다. 적게 나오면 글을 가르칠 수 있겠지요. 길만 나면. 서로 다른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한 방향을 가리켰다. 공항 대합실에서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스프링 인 코리어. 이 말은 더 이상 계절의 이름이 아니다. 이건 약속이다. 폐허 위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약속, 두려움마저 버팀목으로 바꾸는 약속, 따라하거나 버티는 대신 스스로 길을 내는 약속. 봄은 연약하지만 봄은 결국 여름이 된다. 나는 확신한다. 언젠가 세계는 내가 오늘 본 이 봄을 기적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겠다. 그건 기적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사람들의 손끝과 마음이 만든 결과다. 그래서 나는 떠나는 발걸음으로도 말한다. 봄은 올 것이다. 아니, 이미 와 있었다. 내가 늦게 알아차렸을 뿐. 나는 이 나라의 봄을 보고 있다. 이 봄은 꽃만 피우는 계절이 아니다. 혁명의 봄, 변화의 봄,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의 봄.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의심하고 이 작은 나라가 무엇을 해낼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분명히 본다. 한국은 이미 해내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세계는 이 땅의 기적을 당연한 역사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